안녕하세요, 김주호입니다. 오늘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김영호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로 구성하도록 한 협의체죠. 노사협의회, 어떤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는지, 또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노사협의회는 모든 사업장에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규모가 중요한데요. 근로자 규모가 3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10명, 5명, 20명 이 경우에는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해야 돼요. 3명 이상, 10명 이하. 그러니까 근로자위원이 3명이면 사용자위원도 3명, 근로자위원이 10명이면 사용자위원도 10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명수가 같아야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로자 또 사용자가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근로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에 과반수가 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동조합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그리고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근로자위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그 회사에 사용자 대표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용자위원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아무래도 이제 협의체니까 회의를 진행을 해야겠죠. 의장이 필요합니다. 자,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요. 누굴 딱 하는 게 아니고 호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함께 있다 보니까 각 한 명씩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의사를 서로 간에 전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간사 한 명씩을 근로자위원회에서 간사 한 명, 사용자위원회에서 간사 한 명 그렇게 해서 연락하는 사람들을 또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출된 위원은 어떤 조건에서 활동을 하게 되나요? 노사협의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임으로 하고 있고요. 보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무보수로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사협의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그 출석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협의 출석 시간, 그 다음에 노사협의하고 관련된 그런 시간들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이거 참석했다고 해서 근로자위원회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위원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런 유혹이 들 수가 있어요. 이 근로자위원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겠다, 이런 식의 유혹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개입하는 행위들, 방해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근로자위원들이 뭔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 사용자는 장소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기본적인 편의들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노사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회의도 해야 할 테고요. 네, 그렇죠. 노사협의회는 회의니까요. 이제 항상 모든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만 그렇진 않죠. 노사협의회는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3개월이요? 예, 그렇죠. 어떤 회의는 1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반드시 정기회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되기 전에 아주 급박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사협의회에서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해야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그게 3가지입니다.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즉 뭔가를 보고를 해야 되고요. 뭔가를 협의를 해야 되고 뭔가를 서로 간에 의결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보고할 사항이 없다. 그래도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고할 사항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보고할 사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회의 소집할 때는
소집권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회의는 소집권자가 수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집권자가 수집하지 않았다? 이러면 회의가 성립이 안 돼요. 의장이 소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할지를 미리 알려야겠죠? 그래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언제 한다, 회의 장소, 어디에서 한다, 의제, 뭘 가지고 한다, 이것들을 각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의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근로자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위원이 1명이 나왔고 사용자위원이 3명이 다 나왔어요. 네. 이러면 회의가 될까요? 안 되죠. 예, 안 되죠. 왜냐하면 사용자위원회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로자위원 측에서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사용자위원 측에서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모인 분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이 되는 구조. 그게 노사협의회의 의결 구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된 회의 내용은 모두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밀로 붙여지나요? 예, 회의는 공개합니다. 하지만 아주 민감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협의회에서 중요한 비밀들이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 위원들한테 중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비밀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비밀들을, 비밀 유지 의무를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는 항상 회의록을 비치해야겠죠. 노사협의회도 회의록을 비치해야 됩니다. 개최 일시, 장소, 누가 나왔다, 출석위원, 뭘 가지고 협의했다, 협의 내용, 뭘 가지고 의결했다, 의결 내용. 그 밖에 토의사항이 있으면 그 토의사항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무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회의 현장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실제로 진행되는 노사협의회 회의 현장, 노무사님 함께 한번 봐볼까요? 예, 그럴까요? 간사님, 7일 전에 오늘 회의 소집을 다 통보하셨죠? 네, 모든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노사 주식회사 정기노사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차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런데 사측위원 5명 중 4명, 노측위원 5명 중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아직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6명이 참석했으니까 성원이 된 게 아닌가요? 의장님,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도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근로자위원도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노측위원 중에 한 분이 더 오셔야 성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의장님, 지금 김갑동 위원이 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지요. 네. 그럼 김갑동 위원이 출석하는 대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급하게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 이제 성원이 된 게 맞죠? 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측위원 5명 중 4명, 노측위원 5명 중 3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마터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뻔했어요. 사측과 근로자 모두 과반 이상 참석해야 하는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궁금합니다. 예, 회의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계획을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가 이렇습니다. 알리는 역할, 그걸 하게 됩니다. 경영 계획을 보고를 하게 되고요. 생산 계획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실적도 보고를 하게 되고 인력 계획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의 우리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 이 사항들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고를 못했어요. 그때는 근로자위원들이 나중에 사용자위원한테 아니 왜 이걸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들을 사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로 기업 경영 계획, 실정 등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고사항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봐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먼저 이상길 위원님께서 1분기 실적과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작년도 4분기 매출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70% 정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수출 물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외국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년만큼 수출 실적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노측에서도 보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근로자들도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10년 전에도 경기 불안 때문에 많은 수의 근로자들의 정리해고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가 좀 더 투명하게 공개돼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 중 모든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렸으면 합니다. 네, 향후 보고사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협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 관련된 사측의 보고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로자와 사측이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예, 노사협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는 뭔가를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의결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 채용이나 배치,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들, 고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안전, 보건, 건강에 대한 부분들, 인사 업무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고용 조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 휴게 시간에 대한 부분들, 임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신기계나 기술의 도입, 개선 부분들, 작업 수칙에 대한 제정, 개정에 대한 부분들, 종업원 지주제에 대한 이런 지원들, 혹은 직무 발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죠, 그죠? 근로자의 복지 증진, 뭐 근로자의 어떤 감시 설비에 대한 설치 문제, 모성 보호에 대한 문제, 성인용에 대한 예방에 대한 문제, 혹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도록 우리 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에 관한 정말 다양한 부분을 논의하는군요. 그럼 그 현장을 함께 가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이번 협의사항 중 정년 연장에 대한 건을 먼저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찬 위원님께서 사안을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입니다. 근로자들 평균 연령도 40대이며 이미 은퇴를 앞둔 숙련공들도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런 숙련공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회사의 재정 부담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5년 전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임금 부담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노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부수적인 인건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연차 휴가 수당이나 퇴직금도 생각해야 하고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도 인건비는 발생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숙련될 때까지 드는 훈련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단 정년 퇴직을 하고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건 어떨까요? 정년이 연장되는 건 아니지만 정년 연장과 동일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계약직이면 1년만 더 고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정년 연장과 똑같습니까? 자, 혹시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년 연장 시 인건비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상세히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기 노사협의회 때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의장님, 그러면 노사가 공동으로 그 부분을 조사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사공동위원회 설치는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사항은 의결사항을 논의할 때 같이 의결하는 건 어떨까요? 네, 동의합니다. 자, 이렇게 협의사항을 서로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노사 공동의결이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사협의회는 보고를 해야 될 임무,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임무, 그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의결사항인 거죠. 이 사항들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들,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에 대한 부분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치 부분들,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충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요. 이 사항들은 또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도 노사협의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은 근로자위원이 이 협의할 때, 의결할 때 사전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의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의결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 보에서 또 다른 제도들을 만들어서 의결이 안 되는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노사 간에 좀 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설치하게 되는지 함께 볼까요? 예, 함께 보시죠. 그럼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공동위원회 비율을 노사 동수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측에서도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동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명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노측 3명, 사측 3명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활동 시기는 다음 노사협의회 전까지로 하고요. 노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의 건은 노사각 3인으로 구성해서 다음 정기노사협의회 전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노측이나 사측이나 다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의원 7명 중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각 간사님들께서 잘 협조하셔서 위원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 노사협의회가 의결에 실패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노사협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혹은 의결을 했는데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혹은 이행 방법이 서로 의견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내에 중재기구를 둘 수도 있고요. 혹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3자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중재를 거치게 되면 협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죠. 고충 처리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여러 고충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근로 환경에 대한 고충들,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들,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둬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에서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충처리위원은 3명으로 구성이 돼요. 정확하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노사를 대표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 노사협의회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현실은 어떤가요? 네, 노사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노사협의회는 어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바꾼다,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사협의회는 서로 간에 이제 파이를 키우는 역할인 거죠. 파이를 나누는 역할이 아니고 파이를 키워가지고 노사 간에 서로 간에 잘해보자, 이런 기구니까 아무래도 어떤 불리한 근로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노사협의회가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판례를 통해서 소개를 드려볼까요? 자, 판례에서 퇴직금을 좀 불리하게 바꿨습니다. 이 경우에 노사협의회가 동의를 했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판례를 한번 볼까요? 네. 판례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노사협의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협의회는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좀 잘해보자는 기구인 거죠. 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 이걸 노사협의회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지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한계들은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한계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에 서로 간에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협의하고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구를 잘 활용하셔서 노사 간에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